어머니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마 이때 처음으로 중년 여자의 이상함을 알게 된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 그 여자는 이상했다. 분명히 개구리를 던져 넣은 다음 놀라는 우리 모습을 보고 웃고 있었을 것이다. 근처에서 지켜봤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 이제 이 집은 우리들의 집이 아니라 중년 여자의 세상이었다. 마치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잠시 뒤에 경찰이 왔다. 어제와는 다른 경찰 2명이었다. 경관 1명이 도로 바깥을 조사하는 동안 남은 1명은 나와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다. 뭔가를 보지 못했는지,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질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경관은 불안을 부채질하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분명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범인은 또다시 이런 일을 할지 모릅니다. 이에 나는 참지 못하고, 그 여자예요. 코트를 입은 40살 정도의 여자예요. 빨리 잡아주세요. 반쯤 울먹이며 간청했다. 그러자 경관은 방금 전에 산에 가보고 왔단다. 강아지 시체랑 여자의 사진도 찾았어. 지금부터 그걸 조사해서 범인을 잡을 테니까 안심하거라.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말하길, 일단은 남편분에게 연락을,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개구리를 던졌던 흔적을 사진으로 담은 경관들은 1시간 뒤 돌아갔다.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어제랑 오늘 일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일찍 돌아온 듯 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어머니도, 신문을 읽는 아버지도 아무 말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는 것만은 알았다. 나 자신도 언제 중년 여자가 올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가족들 모두 아무 말 없이 TV 소리만이 가득했다. 11시쯤 지나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만일을 위해 1층 거실 전등은 켜놓기로 했다. 그날 밤도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잤다. 물론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현관 밖에서, 어이, 뭐 하는 거야? 커다란 남자 목소리와 함께 들어본 적 있는 비명이 들렸다. 중년 여자의 비명소리였다. 우리 가족은 재빨리 모두 일어났다. 당황한 아버지는 밖으로 나갔고 어머니는 날 꼭 껴안았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중년 여자의 절규가 들려왔다. 날뛰지 마, 임마! 얌전히 있어! 날뛰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남자 목소리도 들렸다. 이때 나는 그 여자가 경찰에 잡혔다는 걸 직감했다. 중년 여자는 계속해서 괴성을 질러댔다. 나는 어머니의 팔 안에서 계속 떨고만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왔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들, 범인이 잡혔다. 산에서 본 사람이랑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고 싶다는데 괜찮겠니? 물론 전혀 괜찮지 않지만 이걸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응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현관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는 아직도 젠장, 너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냐? 중년 여자가 굉장히 큰 소리 들려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다. 밖에는 2명의 경관에게 붙잡힌 중년 여자가 있었다. 나는 처음엔 너무 무서워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내 등을 살짝 하고 밀어줘서 비로소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볼 수 있었다. 경관 2사람에게 어깨를 잡힌 중년 여자는 땅바닥에 얼굴을 댄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험하게 날뛴 듯 머리카락이 흩어진 데다가 눈에는 핏발이 섰고 들깨마냥 침을 흘리고 있었다. 너는 대체 얼마나 나를 괴롭힐 생각인 거냐? 여자는 나를 향해 영문 모를 소리를 늘어놓았다. 중년 여자를 붙잡고 있던 경관이 니들 산에서 본 사람이 너 산에서 본 사람이 이 아줌마 맞지? 나는 중년 여자의 광기에 밀려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경관은 바로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당신을 방아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진 다음에도 중년 여자는 괴성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경관 2사람이 떠밀려 경찰차로 연행됐다. 그리고 경관 중 1명이 우리에게 사정을 설명해줬다. 댁 근처를 순찰하던 중에 현관 앞에서 사람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방금 저 여자였습니다. 현관 앞에 앉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고 있더군요. 현관 앞에 헌신문 놔두셨죠? 예? 아니, 그런 건 안 놔두는데요. 그럼 이것도 저 여자가 준비한 건가? 경관이 바라본 곳에는 두꺼운 신문지 다발이 있었다. 분명 우리 집에서 보는 신문은 아니었다. 에? 경관이 신문 틈에서 뭔가를 찾아냈다. 그곳은 나무판이었다. 거기에는 땡땡땡 화재로 사망, 그렇게 내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나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내 이름도 알고 있었다. 만약 경찰이 순찰을 안 했다면 그 생각에 조금은 정신이 몽롱해졌다. 어머니는 나를 깨어나면서 울었다. 경찰은 잠시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사실은 저 여자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어서 저 뒷동네에 살고 있는데 동네에서도 문제가 꽤 있어서 뭐 한편으론 동정하는 얘기들도 들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말하며 중년 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저 여자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었어요. 뭐 그 이후로 정서불안이랑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동네 사람들이랑 다툰 일도 많아서요. 그 산에서 봤던 여자의 사진은 2년 중 교통사고에서 그 사진 속의 여자아이가 도로로 뛰어드는 바람에 급하게 핸들을 돌려가지고 그 벽에 차가 부딪혀서 남편이랑 아들이 동시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어쨌든 뛰어든 여자아이는 다행히도 상처 하나 안 입고 살아남았는데 그 후로 계속 그 여자아이 집에도 찾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고가 사고였던 만큼 여자애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있고요.
그 여자아이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정심 따위 전혀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중년 여자의 강한 집념이 오싹하게 전해져 왔다. 무엇보다도 경찰도 인정하고 있는 정서불안, 정신분열증. 그렇다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닌가? 중년 여자가 석방된 후 나는 또 그녀의 존재에 무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는 안도감보다 절망감이 마음속에 퍼져갔다. 그 후로부터 5년, 나와 진, 주는 각자 다른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우리들은 그 후로 만나는 일도 없어졌고 각자 다른 인생을 걷고 있었다. 물론 중년 여자 사건을 전부 잊어버리지는 못했지만 그 사건에 대한 공포심은 그때보단 없어졌다. 그러던 고등학생 1학년 겨울방학, 오랜만에 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